자, 들어봅시다. 자, 이제 2단원도 마무리 단계까지 와서 지난주에 우리 주기율표 쭉 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원자의 구조라든지 뭐 전자가 오비탈이 어쩌고저쩌고 하든지 뭐 이게 주기율표에 들어가서 어떤 주기성을 띈다. 결과적으로 어떤 주기적 성질을 띠냐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효핵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개념이 복잡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전자가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전자는 원자과 전자. 다른 내부 전자들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일선발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탄이가 들어왔잖아. 오탄이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나? 정신 나간 야구 선수 있잖아. 10승에 30홈런을 때리는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하는 인간이죠. 그 베이브루스 이후에 메이저리그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LA 다저스랑 계약을 했죠. 얼마였더라? 10년 정도인가? 10년인가 얼마 되는 계약인데 7억 6천만 달러 계약. 우리 돈으로 거의 900억이 아니라 9천억. 네, 그 1조 원에 가까운 아마 지금까지 프로스포츠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의 계약을 하고요. 근데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왜냐면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우리나라에서 하거든. 다저스랑 어디라? 그래가지고 지금 와 있어요. 내일인가 모레인가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고척돔에서 열리는데 고척돔은 규모가 작긴 한데 어쨌거나 돔에서 하니까 거기서 하는 건데 이미 표는 다 팔렸고요. 8분 만에 매진했는데 제일 싼 데가 한 30만 원인가? 우리나라 야구장 가격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내야석이 50만 원. 쌍나지. 하나에도 이제 왜 유현진 군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하나가 요즘 연습 경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 경기. 왜 이제 하나의 우승이 확정적이다 그런 마음인데 원자과 전자는 일단 일선발 같은 애들이에요. 그 시작할 때 나오는 선발 애들 있잖아. 선발 로테이션. 우리가 그 2군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얘들은 어떤 거냐? 이 바깥에 있는 애가 제일 중요한 건데 얘네가 이 원자 핵부터 인력을 받을 거잖아요. 인력을 받을 건데 원자 핵인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씩 매칭이 되는 거니까 1대1 매칭이잖아. 1대1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가 앞에 안쪽에 돌아다니잖아. 안쪽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걸 가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려막기 효과라고 부르는데 옛날엔 이거를 뭐 가리움 효과라고 했어요. 가리움보다 가려막기가 좋은 것 같긴 하고 뭔가 태권도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안쪽에 있는 애들이 인력을 좀 빼앗아 가요.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원자 핵의 인력은 줄어요. 당연히 줄어드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원래 핵전화가 있을 거고 가려막기 상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 다 계산된 거니까 이게 빠져나가면 원자과 전자 이렇게 유효 핵전화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따지면 됩니다.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 하나씩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있는 원자과 전자에는 최외곽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는 N2죠. N1이 있고 그럼 이 N1에 있는 애들은 약간 우리가 뭐 콘서트 같은 거 생각해보면 R석 이런 거죠. 요즘엔 RSA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바로 맨 앞에 있는 저런 것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통 선생님 설명할 때는 주로 이제 아이돌 가수로 설명 많이 하는데 최근에 아이유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아이유 콘서트 대박이죠. 우리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작년에 아이유 콘서트 잠실에서 했던 거 영화 있거든요. 아이맥스 봤는데 콘서트를 갈 돈이 없으니까 콘서트는 클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유가 자기 콘서트 클릭을 해가지고 못 사더라고. 근데 극장에서 그게 얼마였더라? 아이맥스가 28,000원인가? 확실히 뽕 뽑았습니다. 왜냐면 현장에 가서도 아이맥스 극장만큼의 사운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맨 앞에 있으면 예를 들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 원탑 아이돌 그 아이유 아닙니까? 원탑 아이유. 그러면 아이유가 1대1로 나한테 공연을 해주는 거야. 죽이지 않습니까? 내가 맨 앞줄이야, 맨 앞줄. 맨 앞줄이면 아이유랑 아이 컨택을 하면서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이거야. 인력이 딱 1이죠, 확실하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두 명이야. 두 명이면 이제 국내에서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제 이상한 아이돌도 아니고 뭐 이상한 악뮤가 있죠, 악뮤. 악뮤처럼. 그 혼성 그룹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에 살았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같다라는 심각한 의혹이 있죠. 근데 두 명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 좌석은 이제 수소에서 헬륨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면 얘는 옆좌석이죠, 옆좌석. 내 옆이야, 내 옆. 같은 라인에 앉아있어요. 그럼 내가 얘가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쓰이나? 나는 무대만 봐야지. 그죠? 얘가 신경이 안 써요. 그러면은 내가 1만큼의 인력을 느끼다가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느낀 인력이 커져. 그런 다음에 리튬으로 넘어가면 이제 리튬부터는 뭐냐면 맨 앞줄은 못 샀죠. 맨 앞줄 예약에 실패했어.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앞에 있는 이 두 새끼들이 대가리 흔들고 있죠. 이렇게. 요즘에 극장에 가면 다 좌석이 차이가 크잖아. 그러니까 앞에 누가 있어도 신경 안 쓰이죠. 옛날 옛적에 멀티플렉스 같은 거 없던 시절에는 극장이 되게 간격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그 대가리가 큰 형님들이 앉아 계시면 안 보입니다. 근데 자막이 보통 요즘 다 밑에 깔리잖아. 그죠? 옛날에 자막이 왼쪽에 깔렸어요. 왼쪽에. 세로로 쓰는 걸로. 약간 일본 방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가로로 밑에 자막이 깔리는데 앞에 머리 큰 분이 계시면 자막이 안 보여. 자막이 안 보인다고 그 씨 머리 좀 치우세요 이럴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얘네는 그런 상태입니다. 리튬이 되면 내가 어렵게 두 번째 줄을 딱 예약을 했는데 앞에 둘이 돌아다니니까 전체가 플러스 3이 있는데 앞에 둘이 깎아먹는 거예요. 얘는 대강 다시 일정도 인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예를 들면 쭉 넘어가서 6번이면 누굽니까? 6번 탄소 같다. 탄소 6명. 6명이면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엠믹스를 밀고 있는데 엠믹스 6명 아닙니까? 근데 6명인데 2명이 가로막고 있어. 그럼 4명이 보이는 거다. 나한테. 인력이 4덕고 되는 겁니다. 쭉 넘어가서 2주기 마지막에 내오는 의미 없으니까 플로린 갑시다. 플로린. 네. 원적 가능자가 7개. 9번이죠. 9번. 9명 하면 또는 트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트와이스는 다 알지 않나? 트와이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설마 없겠죠? 얘들이 10년 됐는데. 응? 아이돌. 아이돌. 최근에 빌보드 1위 했죠? 갑자기? 그랬어요? 네. JYP의 딸내미들이죠. 9명. 한국인 6, 한국인 5, 일본인 3, 대만인 1. 이런 거죠. 사실 여러분 나이 또래는 아이돌들 관심이 별로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언제 생기냐? 중고등학교 때 있는 친구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관심 없잖아?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생깁니다. 사회인이 되면 별로 할 일이 없거든. 그래서 아이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K-팝의 문화가. 그래서 9명이 되면 그 중에 7만큼의 인력을 받는 거죠. 얘가. 그럼 얘가 쭉 올라가면서 인력이 점점 커져요. 같은 주기에서. 그런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가면은 나트륨은 다시 또 1이야. 이런 식입니다. 그게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유효액 전화가 쭉 올라간 다음에 다시 떨어져요. 근데 똑같이 떨어지지 않고 약간 위로 올라가 쭉 올라가고 다시 3주기, 4주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마도. 중간에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점점 리튬에서 플로린 네온까지 가는 동안에 점점 유효액 전화가 커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효액 전화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자과 전자가 받는 인력이 커진다는 거죠. 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력이 커져. 더 세게 잡아당겨. 그러면 원자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되게 간단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작아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원자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원자의 크기가 갈수록 작아지게 된다. 를 먼저 보고 갑시다.
봅시다. 내가 유미 한동규.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가면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 다음에 같은 조개에서 내려갈수록 커지겠죠. 왜냐면 이거 전자 껍질이 많아지니까. 양파라고 하면 양파. 양파인데 기본적으로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주기의 1쪽이 제일 클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나머지는 가지고 압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좀 이따 나온 이온연이라고 바로 연결돼요. 바로 붙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보게 되는 건데 이 과정에 앞에 나온 얘기들은 사실 이건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원자 반지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냐 그럴 때 비금속 원자랑 금속 원자를 다르게 하는데 비금속 원자는 대체로 이원자 분자가 되는 거고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럼 얘들은 크게 어떻게 되냐면 원자 핵사의 거리를 반으로 쪼개요. 근데 이게 원자가 구형으로 보이지만 혼자있으면 구형처럼 보이겠지만 결합을 하면 약간 달라붙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깥쪽의 반지름이랑 안쪽 반지름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잴 수 있는 건 요 핵간 거리를 잴 수 있어요. 핵간 거리를 반으로 자르는 겁니다. 근데 금속 결정 같은 경우는 금속은 쫙 달라붙잖아요. 뭐 달라붙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또 대체로 금속은 대체로 서로 이렇게 공유로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끼리 붙었다고 볼 수 있어요. 대체로. 그래서 여기서는 원자 핵사의 거리를 반으로 자르는 건데 약간 다르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반지름을 측정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몰이 얼마 몇 개인지 잰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이긴 하고요. 이럴 때는 피코미터 반지가 있습니다. 피코미터. 나노미터가 있고 밑에가 피코미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밀리, 그냥 미터잖아요. 쭉 내려가면 1000분의 떨어지는 거니까 얘는 10에서 12제곱미터가 됩니다. 나노미터가 10에서 9제곱미터죠. 요즘에 반도체가 계속 작아지잖아요. 그죠? 반도체 선폭이 작아지면서 점점 더 강력한 반도체가 나오고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더 빡센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그죠? 그거 나왔던데 안드로이드에다가 윈도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게임을 돌려봤더니 잘 돌아가더라. 트리플 A 게임도 돌아가더라. 뭐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휴대전화 정도의 파워로 웬만한 고급 게임도 돌릴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게임이 재밌냐는 문제죠.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게임 1위 무엇일까요? 응? 어느 거?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라는 게임은 없습니다. 작년에 2000만 장 판 게임이 있어요. 해리포터 되겠습니다. 해리포터가 2000만 장을 팔아치웠어요. 근데 그게 장당 6.9달러가 됐으니까 우리는 7만 몇천 원 했었거든요. 8만 정도 했었는데 2000만 장. 큰 돈이죠. 올해 가장 큰 성공은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고 헬다버스가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얘들이 조금 많이 다니까 내년에 가장 기대되는 히트작은 GTA5가 되겠습니다. 6인가? 6 큰일 나죠. GTA 나오는 순간 이제 전 세계 꼬꼬마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하게 될 텐데 당연히 19세 마크가 붙어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GTA5가 나와가지고 3일 동안 10억 달러 벌었나 했어요. 처음에 발매하고 3일 만에 10억 달러를 나왔어. 그리고 그 후로 10년 넘게 해마다 1억 달러씩 넘게 벌죠. 왜냐면 계속 그 나이 제한 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 제한 넘기고 전부 다 그걸 하거든. 아무래도 무서운 게임의 세계인 것이다. 요즘엔 게임으로 돈을 잘 못 벌어요. 큰 규모의 사람들은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아무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근에 3나노미터 공정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돌리는 게 삼성도 돌리고 있고 TSMC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텔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갑자기는 아니죠. 인텔이 원래 만들고 있었는데 인텔이 우리가 올해 말까지 18A를 한다 라고 알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1.10
1.8 옹스트롬 하겠다. 18 옹스트롬. 1.8 나노미터 공정 돌린다. 근데 1옹스트롬이 수소 원자의 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18개. 실리콘으로 따지면 대충 한 1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사이즈의 선폭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TSMC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만들어봤자 인텔 애들의 설계가 구리기 때문에 우리 3나노보다 구리다. 뭐 이런 얘기 있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경쟁이 있을수록 더 싼 칩들이 만들어질 것이니까. 그리고 쭉 읽어보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재는지 나오는 거니까 이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계산하는 건 별거 없죠. 지금 수소 원자가 핵사이버 74 피코미터니까 반 자르면 37일 거고요. 플로린은 144니까 72가 나왔죠. 그러니까 플로린이 수소보다 2배쯤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데르발스 안즈림에 나오는데 이 양반 이름이 이제 판데르발스거든요. 이제 이거를 판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발음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름만 딱 봐도 알 수 있죠.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판데사를 모르니까 혹시 축구 선수? 응? 그러니까 얘기할 때 좀 크게 들리게 해주세요. 선생님 잘 들려 이제.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귀에 있는 청세포들이 죽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양반도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양반 이름이 몇 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쟤는 요 공유랍 반지름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반지름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원자 분자끼리 돌아다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온도를 쭉 떨어뜨려요. 온도를 쭉 떨어뜨리면 얘네들이 너무 춥네 하면서 붙어요. 붙어서 고체가 되겠죠. 액체나 고체가 되겠죠. 그러면 고체가 되면 요걸 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왜냐면 얘네들의 반지름 거리를 잴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때 재는 걸 우리가 반데르발스 반지름을 한다 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공유랍 반지름도 클 거고요. 근데 뭐 이거는 애매모호하다라는 얘기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쓰는 게 요걸 주로 쓰는데 네온이나 아르곤 이런 애 보면은 되게 커요. 같은 주기에서 작아져야 되는데, 왜냐면 얘들은 혼자 돌아다니니까 반데르발스 반지름밖에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를 보시면 플로렌트 나와 있잖아요. 이 옆에 네온이가 커져요. 네온은 크게 나옵니다. 이게 왜 커지냐? 얘들은 다 반데르발스 공유랍 반지름을 재는 건데 얘는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서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작아진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커져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성 설명할 때 애매하니까 18쪽 애들은 뺍니다. 근데 사실 18쪽 애들은 의미가 없는 게 얘네가 화학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아요. 억지로 시켜놓은 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자들한테 이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한번 해보자고. 해보죠. 그래서 뭐 크립톤이나 제롬 같은 경우들은 화합물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유용하게 쓰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또 많이 안 써요. 헬륨 같은 경우도 헬륨은 화학 반응 진짜 안 할 것 같다 그랬었는데 억지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응? 2017년에 헬륨 맞추고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서 막 해본다니까 이것도. 과학자는 기본이죠. 근데 안 된다고요? 한번 해봅시다. 헬륨이 지금 미국이 터져가지고 또 헬륨 강산에서 얻은 거잖아. 헬륨은 광물은 아닌데 우라늄에서 핵붕괴 되면 생기는 게 헬륨이다 보니까 얘가 지면 밑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동굴에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큰 거 터졌죠. 헬륨 강산. 미국은 땅 파면 뭐가 다 나옵니다. 작년 겨울쯤에 한참 유행했던 게 야 미국에서 리튬 광산 큰 게 터졌다며. 대박 났죠. 미국에서 한 100년 쓸 만큼 리튬이 묻혀있다고 하는데 미국 애들은 뭐 땅 파면은 쉐일가스 나오고 쉐일 오일 나오고. 미국이 지금 에너지 자립했잖아. 미국이 옛날 같으면 중동을 되게 신경 썼거든요. 왜냐면 중동에서 미국으로 석유를 가져와야 되니까. 요즘 신경 안 쓰잖아. 네?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무력 투자를 안 하죠.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갈수록 쭉 죽어주는 게 리튬부터 해서 리튬, 베릴륨, 금소, 탄소, 질소로 가면서 좀 더 작아진다.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효했자는 커지니까 점점 좀 작아 당겨져가지고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들이 이제 요 파트에서는 그래프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흔히 과학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원자 유효액 전하는 나트륨에서 염소로 갈수록 쭉 증가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반대로 원자 반짐이 줄어드는데 거의 대칭이죠. 거의 대칭이죠. 왜냐면 유효액 전하가 커지는 만큼 짜반한 게 작아질 거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한 180, 190 정도 라인을 시작해가지고 100 정도까지 줄어들었고요. 유효액 전하는 2 좀 넘는 데서 6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쭉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양쪽에 두 개를 y축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러니까 이 유효액 전하 라인은 왼쪽 걸 보는 거고 원자 반지름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 어떻게 다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희석할 거냐 같은 걸 보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리튬에서 플로린 가는 과정에서도 유효액 전하가 이건 다 계산된 값이니까 1.3에서 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에서 7개로 간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원자 반지름이 152에서 64까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면서 주기적으로 성질을 띈다. 2주기에서도 줄어들었고 3주기에도 줄어들었다. 3주기에서는 첫 번째 나온 나트륨이 리튬보다는 좀 더 크고 염소도 플로린보다 좀 더 크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별거 없죠. 그리고 같은 족에선 당연히 껍질이 늘어나면 커지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크기가 커지면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멀리 떨어지잖아. 인력이 그러면 작아지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정적기적인 인력을 받아요. 정적기적 인력. 정적기적 인력 우리가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물리에서 혹시 배웠나요? 네. 두 전하량의 곱에다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 형태를 띄는 거죠. 이거를 플러스로 주면 마이너스에 많이 가는데 마이너스를 주는 게 기본입니다. 원래는. 왜냐면 인력은 플러스잖아. 당기는 거니까. 인력이 되려면 서로 전하량이 다르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곱이랑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건데 이걸 생각해보면 거리가 멀어지면 이 원자 핵이랑 얘가 받는 건 큰 차이가 없겠죠. 같은 족에 있는 유효핵 전하의 크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씩 올라가지만. 근데 거리가 늘어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인력이 약해져요. 인력이 약해지면 반응성은 어떻게 될까요? 리튬에서 칼륨으로 갈수록 그 맨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받는 핵전화가 약해져서 얘네가 인력이 약해. 그러면 얘가 반응을 잘할까 잘 못할까? 잘했죠. 왜 잘하죠? 왜냐면 더 나가기 쉬우니까. 그쵸. 그겁니다. 형제가 있다. 위아래로 있어. 응? 위아래로 있어. 위아래 둘 다 있어요? 네. 아 힘든데? 위로는 형이 형이 있고 아래는 동생이 동생은 남동생. 남동생? 아 다 남자 셋이야? 네. 아 부모님께서 아주 흐뭇하시겠는데 군대가 좋잖아. 한꺼번에 셋을 군대로 보내. 선생님 친구가 얼마 전에 큰아들로 군대에 보냈는데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스실에서 방독면을 벗지 않는다고. 훈련소 가스실에서 방독면을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라버렸지 뭐야. 왜냐면 훈련소에서는 얘는 벗었거든요. 그걸 벗으면 참고로 그 시에스탄이라고 사용하는 게 뿌린 탄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치익 하면서 뭐가 나와요. 그 가루의 대부분은 뭐냐면 후춧가루랑 고춧가루거든요. 대부분 천연물질입니다. 화생방 할 때 그걸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켜놓은 다음에 처음 방독면 쓰고 있어요. 방독면 쓰고 있다가 방독면 쓰고 있을 때 약간 그 화생방 안에 들어갔으면 기분이 묘한 게 그 매운 거는 고통이잖아요. 참고로 매운 맛은 통각이야. 통각. 통각 플러스 짠맛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피부가 다 느껴요. 여러분 다 알죠? 피부가 매운맛 느끼는 거 다 알지 않나?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고춧가루가 청양고추가서 딱 뽀개가지고 피부에 문질러 보고 좀 지나면 따끔따끔거리면서 약간 화끈한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경험 없어요? 아직 청양고추도 못 먹어.
그러니까 먹지 않고 이렇게 문질러 보면 따끔따끔 거린다니까. 그 느낌을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이제 몸이 따끔거려. 몸이 좀 따끔따끔거려요. 그러다가 방금을 벗으라고 그러고 딱 벗으면 이제 옛날에는 그 약간 잔머리 굴린 친구들은 내가 숨을 참고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돌고랬던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뭐 소리도 지르게 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그러거든. 근데 숨을 딱 쉬면은 이게 외부에 후축가루, 구축가루가 퍼져 있는 애들이 싹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코 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 단면도 보면 비강이 있죠. 비강. 네. 비강이 일단 스캐닝이 돼요. 내 비강이 여기까지 있구나가 아픔을 느껴져.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들어와서 기도가 느껴지는 기도. 기도가 아파. 그러다가 쫙 퍼져가지고 기관지를 통해서 폐가 아파요. 폐가 아파. 그래서 폐엽이 느껴져. 폐엽이 이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2개가 느껴져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내 몸에 있는 호흡기의 크기가 느껴져. 네, 이거는 말로 설명은 잘 안 됩니다. 겪어보면 알 수 있어. 근데 그건 이제 안 겪어도 됐다 이거지. 물론 방정면 관리 잘 못하면은 방정면 제대로 안 쓰면 이게 중간에 떠요. 이게 당겨가지고 빡빡 풀어야 되는데 중간에 떠 있으면은 요 사이로 들어와. 사이로 들어가지고 따끔따끔 하다가 이렇게 쭉 들어올 때 있어요. 근데 뭐 안 쓰는 게 맞는 거,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왜냐면 실제로 전시 상황에서 화학탄 과정 풀어냈는데 벗으면 이제 이 세계로 떠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랑 얘기가 하려고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대가족이 많잖아요. 선생님 또래가 좀 더 위쪽은 막 당연히 대가족이었단 말이야. 부모님 세대 넘어가면은 뭐 보통 형제가 5명, 6명 뭐 흔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인구가 이제 감소할 예정이잖아요. 최근에 그 영국인가? BBC인가에서 우리나라 걱정해주는 기사가 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출산율이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랑 우리가 어쨌건 적대 관계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병력 자극을 많이 모을 수가 없어 우리가. 근데 북한은 1.8입니다 지금. 1.8이니까 걔들도 인구는 자연 감소할 거예요. 근데 북한의 자연 감소는 우리랑 다르죠. 예를 들면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북한이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더 병력이 많습니다만 병력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남북 간의 이런 대치 상태가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이제 여러분들 뒷세대가 군대 갔겠지, 그죠? 근데 아무튼 그 대가족일 때는 이 바깥에 있는 전자가 하나 빠지는 게 신경이 안 쓰여요. 옛날에는 막 한 가족이 한 10명쯤 된다 그러면은 막 밥상 크게 만들어가지고 쫙 앉아서 먹는데 막내 어디 갔니? 몰라요. 들어오겠죠? 뭐 이런 거야 그냥. 옛날엔 그랬거든. 근데 요즘에 이제 어림도 없죠.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부모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르죠? 폰이 없습니다. 응? 아니 보통 전화를 하거나 어쨌거나 연락할 수 있잖아.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가방이나 이런데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응? 혹시 모르잖아. 응?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 나갔다 들어와도 몰라. 그게 이제 그 같은 주기에서 내려갈수록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죠. 왔다 갔다 잘 하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있다.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주기성을 보시 원자 반지름은 갈수록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걸 더 좁히면 더 드라마틱하게 줄겠지만 다 줄어들죠. 칼륨 다음에 없는 이유는 칼륨 다음 넘어가면 전이음도 넘어가니까 이게 안 맞아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로 많이 내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이거 어떻게 비교할 거냐 쭉 가다가 산소가 있고요. 나트륨이 나온 다음에 염소가 여기 있죠. 그러면 얘보다 염소보다 나트륨 큰 건 확실합니다. 그죠? 근데 산소는 어떠냐? 산소는 얘보다는 작을 거잖아. 그죠? 근데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니까 3입니다. 3. 그리고 나트륨 제일 크다. 그리고 제일 작은 건 염소 아마도 산소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산소랑 얘랑 비교하는 건 보통 안 시켜요. 애매하니까.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맨날 보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렇게 있으면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냐? 여기서는 당연히 칼륨이 제일 크고요. 제일 작은 건 마그네슘이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들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딱 보고 이제 주기성 중에서 원자반지름의 주기성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럼 딱 보고 아 얘들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크겠구나도 볼 수 있어요.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자가 잘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쪽이 있고 2쪽이 있는 거잖아요. 1쪽이 알칼리 금속이고 얘는 알칼리 토란 말이지. 근데 그럼 누가 더 반응을 잘하냐? 같은 조개에서 나왔을 때도 1쪽은 반응성이 커요. 2쪽은 반응성이 좀 작아. 예를 들면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은 물이랑 반응하면 막 하면서 막 그 강력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또 거기서 발생하는 수소 기체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꽃반이 나기도 합니다. 가끔 터지기도 하죠. 나트륨은 기본적으로 군용 폭탄에 많이 쓰여요. 터지는 거예요. 나트륨 많이 씁니다. 근데 칼륨, 마그네슘은 물이랑 반응이 달라요. 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을 그냥 물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부글부글 하면서 그냥 반응합니다. 물속에서. 근데 그게 막 열을 발생시키긴 하지만 뭐 불꽃반 생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마그네슘은 그냥 찬물에 집어넣으면 반응 안 해요. 근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기포가 생기긴 합니다. 다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전부 다 수소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은 우리가 이걸 M이라고 표현하면은 물이랑 반응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수소기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들은 알칼리 어스메텔이니까 얘는 M'이죠, M'. 얘들 같은 경우는 두 개랑 만나서 이렇게 되고 수소를 내요. 똑같이 수소를 냅니다. 똑같이 수소가 나오는데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되게 격렬한 반응이고 리튬, 나트륨, 칼륨이 나서 더 세져요. 반응 세기가.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리튬, 베릴륨은 어차피 독성이 세니까 만날 일이 없고요. 마그네슘이랑 칼슘만 비교했을 때 칼슘이 훨씬 더 많이 센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도 어디 있을걸? 이 정도는 싸게 살 수 있어요. 별로 안 해. 얼마 안 해. 근데 요 밑으로는 비싸. 스트론튬은 좀 비싼 것 같고요. 칼륨 밑에 루비디움 있거든요. 루비디움? 루비디움부터는 이게 어려운 게 루비디움 방사성 물질 섞여 있어요. 예전에 한번 구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비싸고 가격 일단 시가고 그 다음에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알칼리 금속은 칼로처럼 잘리거든요. 그 칼륨 같은 거는 되게 잘 잘려. 나트륨은 약간 힘들어가고 리튬은 좀 힘 세게 줘야 되고. 근데 루비디움에 대한 설명 중에 뭐가 있냐면 버터처럼 잘린다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 잘라보고 싶은데 못 잘라봤어요. 버터는 잘라봤지. 그리고 이온 반지름입니다. 이제 원자 다뤘으니까 원자 반지름 다뤘으니까 이제 이온으로 가는 거예요. 이온이 될 때 이온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 전자 주는 거잖아. 전자를 주면 당연히 껍데기가 날아가니까 전자 껍질 날아가잖아요. 작아지죠 당연히. 양이온 당연히 작아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 작아졌죠. 다 작아집니다.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음이온은 받는 거니까 음이온 전자가 들어오면 좀 팽창을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전자가 추가로 들어오면 얘가 받는 인력이 약해질 거 아니야. 왜냐면 원자핵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적게 받으니까 좀 더 부풀어가지고 커져요. 그래서 얘들은 조금씩 커집니다. 커지는 크기는 커지고 작아지는 크기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작아지는 건 쉽게 연상되잖아요. 껍질을 날려버리니까 작아진다. 근데 커지는 거는 껍질은 그대로 왜 커지지 싶은데 전자가 추가되면서 유효액자가 약해지니까 커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많이 다룬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주기성이야 뭐 커지고 작아지면 알 수 있는 거고요. 등전자 이온이었어요. 등전자 이온. 이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등갈비랑 헷갈리는데 같은 전자. 전자 배수가 같은 이온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많이 보냐면 여기는 이제 3주기랑 4주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아르곤을 기준으로 해서 아르곤 기준으로 하는 건 이거구나. 네온 기준을 잡아가지고 플로린, 산화이온, 질화이온 잡아주고 나트륨이온,
마그네슘 이온 잡아줍시다. 알루미늄까지 쓸 자리가 없네. 얘 전부 다 네온의 전하량을 가져요. 전자 개수가 당연히 1s에 2개, 2s에 2개, 2p 6개에서 10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다 똑같은 전자를 가진단 말이지.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중에 누가 제일 클까요? 여기 나온 5개의 등전자 이온 중에서 누가 제일 클까? 얘는 질화 이온, 질화 이온. 얘가 제일 큽니다. 왜 그렇죠? 전자 개수 똑같단 말이야. 10개씩이야. 그러면 크기가 차이 난다는 거는 뭐가 차이 나는 거죠? 아까 원자 반지름도 기본적으로 유효액정한 차이라고 했잖아요. 유효액정한 차이 나는 건 왜 그럴까? 얘들은 전자 개수 똑같아. 양성 개수가 다르잖아요. 양성자가 질소 7개밖에 없고 8개, 9개, 11개, 12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가장 인력이 약할 거잖아. 전자 10개 있는데 양은 7개밖에 없어. 당연히 인력이 약하니까 크기가 큰 겁니다. 사생활 때 여자친구가 있다. 역시 여자친구가 가상의 생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을 봤지. 혹시 주변에 여자친구 있는 친구도 있나요? 네. 전여친. 응? 전여친구. 아, 전 여친이 많다고? 전 여친이 많은데 현 여친이 없다는 것은 이제 휴식인가?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학교가 다 공학이죠? 그죠? 혹시 남학교 있나? 예전에? 아직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어때 정도 하는지. 옛날에 남학교들이 많았잖아요? 선생님이 천안에 살았으니까 천안에 남학교 3개, 여학교가 3개 있었나? 고등학교 때 대표적인 학교들이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다 나눠져 있잖아. 나눠져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소개팅 같은 걸 해보자는 느낌이에요. 소개팅 미팅. 옛날에는 20세기 일이니까 반팅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미팅을 합니다. 거의 한 반 규모 애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한 10명쯤 모아요. 10명 정도. 아니면 뭐 한 15명 이렇게 모으는데 주로 그렇게 모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로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이제 교회 당연히 청소년 과정 있잖아. 거기서 이제 다른 학교 애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우리 반에서 한 10명 모아야 돼. 한 10명 모아라 이런 거 한단 말이지. 그러면 10대씩 만나는 겁니다. 10대씩 만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나오기로 했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여학생에게 마이너스를 주니까 얘네가 전자라고 생각해봅시다. 전자가 여학생 10명 다 나왔어. 근데 남학생들 어떤 일이 가끔 있냐? 이런 경우가 있어. 나 오늘 못 나가는데 이런 일이 가끔 있어. 그런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죠. 3명이 못 나왔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그 7명 중에 1명이다. 난 오늘 커플 됩니까? 못 됩니까? 여자애들 10명 나왔어. 근데 나가는 애들 7명이야. 나를 포함해서. 된다 안 된다? 응? 이게 별 관심 없어. 제시 못할 것 같은데요. 왜죠? 왜죠? 진실의 거울을 보았기 때문인가? 응? 일단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명 나왔는데 7명밖에 없어. 우리? 아, 다 되겠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열심히 안 하죠. 그냥 뭐 나왔어. 지금 동영상 찍고 계시죠? 네, 근데 라이브로 올리고 있는 게 아닌데 아, 그래요? 그냥 따로 찍고 있어. 아. 네, 네. 하는 학생도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학생들이 열심히 안 해. 뭐 장기자랑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대충 나왔어요. 뭐 이러단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죠. 인력이 약하니까. 근데 어떤 경우가 또 있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야! 뭐 한대네! 날 안 불러 이 새끼들아! 같이 가자 그러면 여학생들의 경우 보통 그럴 때 안 껴줍니다.
여학생들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갑자기 뭘 잡으려고 하면 안 껴줘. 근데 남자애들은 뭐가 있으니까 의리가 있다 이거야. 응? 껴줘요. 12명이 됐어요. 12명. 자 그러면 이제 경쟁자가 2명 늘었잖아요. 그럼 됩니까? 더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12명이니까 얘들도 기본적인 여러분들도 이제 남학생들의 기본적인 두뇌량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10 빼기 12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됩니까? 열심히 합니다. 아 웃긴 얘기도 해주고 막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거는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진실의 거울을 봐야 된단 말이야. 원래 그 여러 명 나가는 미팅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는 잘생기고 조용한 애들이에요. 잘생기고 조용한 애들. 왜냐면 가만히 있는데 잘생겼잖아? 그러면 여자애들이 다 일단 쟤한테 관심을 줍니다. 일단 그 다음에 앞에서 뭐 웃겨주는 애들한테 하하하 막 재밌다고 웃은 다음에 얘를 부르죠. 원래 그런 겁니다. 인간의 케이스가 되게 독특한 게 포유동물이 원래 일부일체제가 별로 없어요. 일부일체제를 많이 하는 케이스가 주로 새들이 많이 합니다. 주로. 왜냐하면 일부일체제가 제일 좋은 케이스가 알을 키울 때 유리해요. 그러니까 포유동물은 새끼를 낳고 나면 기본적인 양육을 그 암컷이 하게 돼 있잖아요. 젖을 먹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서도 할 수 있어. 근데 새는 알을 낳았잖아. 알을 낳으면 암컷이랑 수컷이랑 번갈아 가면서 이거를 알을 이렇게 포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죽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일부일체제가 많아. 상대적으로. 포유동물은 대체로 어떠냐? 무리를 짓는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알파 수컷이나 알파 암컷이 있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수컷들은 대부분 한 80% 정도는 다음 세대로 자기 유전자 못 남깁니다. 80에서 90%가. 가끔 그렇지 않은 케이스 있지만 인간의 경우는 이상하게 일부일체제를 유지하는 케이스인데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다. 대한민국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작년 4분기 0.65 찍었기 때문에 0.65. 작년 상반기 평균에서 서울시가 0.5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두 커플이 결혼을 해서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겁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걸 위로 올릴 거면은 그러니까 0.7대니까 이걸 1.0으로 올려도 괜찮지 않나? 안 괜찮아요. 왜냐면 줄어들었잖아 이미. 그러니까 앞으로 한 1.5, 1.8까지 올려줘도 우리나라 인구를 다시 높이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줄겠죠. 지금도 해마다 한 10만씩 줄거든요. 작년에 한 14만 줄었나? 2021년인가가 우리나라 그때였어요. 그때 인구가 최대였고 2022년인가부터 이제 순 감소합니다. 순 감소를 하는데 이제 당연히 의료가 좋아지니까 의료가 좋아진다는 말도 요즘 못 쓰는데 오래 살잖아요 사람들이. 오래 살긴 하는데 이제 그 생산 가능 연령대가 줄 거라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이제 아주 아름다운 고로청자 비율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고로청자 비율 쉽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피라미드, 우리는 고로청자. 각 나라의 그 문화유산을 따라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따져가지고 등전자를 보게 되면 등전자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봤을 때 누가 제일 크고 잘 작냐 그걸 따지는 걸 보기 때문에 같은 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양성자가 제일 적은 애가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황화 이온이고 황화, 염화, 칼륨, 칼슘이죠. 얘들 다 18개 가지고 있단 말이야. 3주기까지 꽉 채웠죠. 근데 양성자가 쏟아지면 얘는 -2, -1, +1, +2니까 양성자가 제일 많은 애가 제일 작고 양성자가 제일 적은 애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게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 설명을 한 건데 요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그 유효액전화라는 케이스인 거고 이 유효액전화가 왜 생기냐는 거는 각각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가렴 효과, 가렴압기 효과를 뺀 거다. 그래서 인력이 커지면 작아지는 거고 인력이 작아지면 커지는 거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프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네온이랑 똑같은 애들이 나트륨, 마그네슘까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인에서 염소까지 가는 케이스가 아르곤으로 가서 칼륨, 칼슘으로 가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왜 설명 굳이 안 하냐면은 여기 중간에 뭐 많이 껴있으니까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비교해 보시면 크기도 나와 있고 하니까 대강의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 이온이 됐을 때 양이온은 작아지는 거고 음이온은 커지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림 잘 보셔야 되고요. 이제 나오는 게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이야.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 네. 정의는 딱 외워야 돼요. 사실은 이거 그냥 보고 하려면 상관없는데 정의니까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뜰 때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냐 들어가냐를 따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그냥 m 플러스 2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m은 뭘 표현하냐면 메탈. m은 보통 금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금속은 보통 상온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고체죠. 그럼 고체에서 이온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뗄 수 있을까?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떨어지기 전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일반적으로. 왜냐면 전자랑 원자 핵 사이의 인력이 원자랑 원자 사이 인력보다는 보통 훨씬 커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가해주면은 금속이 융해돼서 액체로 간 다음에 얘가 기화돼서 기체가 된 다음에서야 기체에서 전자를 뗄 수 있어요. 보통은 그래요. 물론 이제 레이저 같은 걸로 고체 원자 하나 겨눠가지고 빡 쏴가지고 전자를 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그래서 기체가 된 상태에서 기체의 전자를 하나 뗄 때 필요한 에너지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자과 전자가 가지는 원자 핵 사이 인력을 끊는 에너지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느낀 인력이 커지면 이걸 떼내기 힘들겠죠? 그죠? 참고로 에너지는 우리가 물리든 화학이든 과학에서 에너지를 일상과 비교할 때 제일 좋은 건 에너지 거의 유사하게 돈입니다. 에너지랑 돈은 유사해. 우리가 물질이 에너지가 어디 있는 상태 변화를 하잖아요.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갔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체에서 액체로 갔다가 기체로 가면 되게 많이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이거를 약간 돈 개념 생각 이런 거죠. 고체일 때는 약간 고시원 같은 데 사는 거예요. 고시원 본 적 있어요 혹시? 고시원 뭔지 알고 있나요? 고시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평이나 된다고? 한 평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안 큰데? 한 평의 크기가 얼마예요? 3.3제곱미터죠? 3.3제곱미터면 대충 얼마 정도 사이즈 크기냐면은 킹 사이즈 침대, 킹 사이즈 침대 중. 여러분 침대 사이즈 뭡니까? 보통은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사는 청소년들은 보통 슈퍼싱글 쓰다가 그렇는데 110cm가 슈퍼싱글이에요. 폭이. 그냥 싱글이 90이나 100이야. 군대에 가면 더 좁아. 여러분 혹시 난 해군 가고 싶다 있습니까? 해군. 항공모함 타고 싶다. 여러분이 갈 때쯤에 항공모함 진술할 수 있어요. 항공모함 얼마나 좋은데. 싫어? 먼저 쪼갤 거. 해군은 벽에 붙어 있거든. 벽에 이렇게 이 복도가 있으면 복도에 침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고 내리고 올라가는 거야. 물론 배가 클수록 숙소가 좋아. 배가 작을수록 더 협소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제일 작은 거는 옆에 이게 3중으로 돼 있거든요, 복도에. 3중으로 돼 있어서 거기 올라가는 건데 60cm는 그럴 거야 아마. 폭이 되게 좁아요. 딱 들어가면은 몸이 이 철제로 된 그 프레임 안에 쏙 들어가게 돼 있어. 관짝보다 조금 좋죠. 뚜껑이 없잖아.
관짝은 뚜껑이 있죠. 근데 보통 싱글 침대가 90cm거든 폭이. 그리고 110이 슈퍼 싱글이고 140이 그 더블이 더블. 2명 눕는 침대. 근데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블은 잘 안 쓰고 퀸을만 쓰는 퀸. 퀸 사이즈가 150cm예요. 그리고 킹 사이즈가 160이야. 보통 침대의 길이는 2m입니다. 보통 2m면 보통 충분하잖아. 그죠? 내가 농구 선수 아닌 이상 괜찮잖아 보통. 그래서 그게 1.6 곱하기 2m면 3.2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대 하나가 한 평쯤 돼. 근데 고시원이 보통 한 평이 안 돼요. 대충 요 책상 있는 만큼에서 한 요만큼 더 있습니다. 방 하나. 이게 끝이야. 그래가지고 벽에 붙어있는 침대가 한 7, 8cm 정도 나와있고 옆으로 지나가는 통로 하나 있고 끝에 책상 있고 끝이에요. 되게 좁아. 거기가 사람 살라고 짓는 게 아닌데 되게 애매하죠. 그러다가 액체로 들어가면 보통 원룸 사이즈 되는 거예요. 원룸.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것이 원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원룸까지 되는 게 되게 좋은 게 얘가 한 평이다 그러면 원룸은 대충 한 6평쯤 되거든요. 기본. 요 정도 되면 원룸 웬만한 원룸이 요 정도 사이즈일 거예요. 이렇게 반 정도 잘라가지고 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옆에 화장실도 있고 여기가 6평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그 예전에 유엔에서 얘기한 게 있거든. 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면적 나온 게 있어요. 그게 20 몇 제곱미터가 됩니다. 홍콩 같은 데 그렇게 못 살지. 홍콩은 요 정도 사이즈 4명 살아요. 홍콩 너무 주거 비싸가지고. 근데 얘가 기체가 되면 이 정도 느낌이면 아 기체면 이 아파트냐 싶지 않습니까? 어림도 없다 이거야. 아파트 넓어봐야 한 7, 80평이잖아. 그죠? 근데 상태 변화 따지자면은 이 정도 느낌이면 여기서는 보통 10,000평 가지 10,000평. 대저택 가야 대저택. 그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문에서 띠 누르면은 자동 문이 띵 열렸는데 안에 길만 보이는 거 있잖아. 한참 들어가야 되는 그런 대저택.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땅값이 매우 싼 동네를 가면은 땅은 비싸지 않거든요. 10,000평 사도 아파트 한 채가 안 되는 데가 수두룩하죠. 그런 데서 이제 땅을 산 다음에 집을 지으면 돼요. 집을 지을 땐 벽돌집을 지어야겠죠. 혹시 늑대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에너지에 에너지, 돈이. 그러니까 인력은 또 어떤 느낌이냐면 그 원자핵과 전자 인력 혹은 뭐 원자 원사 인력 같은 건 우리가 인력은 보통 뭐 얘기하냐면 이게 에너지긴 한데 이건 또 이제 사랑으로 가면 됩니다. 대충 사랑과 돈을 설명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사랑으로 묶여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큰 돈을 주면 우리나라 왜 아침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케이스 아닙니까? 이제 그 남자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제 여자 만나자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만나는 이유가 뭐야? 돈 때문이야? 그 다음에 봉투 하나 툭 던져주죠.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런 거 본 적 없나요? 밈들이죠 밈들. 물 뿌리면 피하고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런 거에서 충분한 돈을 주면 전자 어떻게 생각해? 내가 얘랑 갖고 있는 인력이 한 100 정도 있었는데 누가 오더니 200을 줬다. 그거 나가는 거죠. 유명짤 있잖아. 응? 나를 돈으로 사려는 긴가? 딱 열어주면 응? 거절하기에 너무나 많은 돈이었다. 그 짤 본 적 없어요? 너무 옛날 짤이니까 이제 유명하잖아. 그 몇 년 전부터 한국인들의 어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그 뭐랄까 인식이 되게 그 천민 자본주의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중 하나가 한국인들은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장 소중한 요소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다. 그리고 복수응답 가능하다 해놨습니다. 거기 고른 게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예요. 친구, 가족, 뭐 애완동물도 있고 뭐 그다음에 사회 정의 막 이런 거 잔뜩 주고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복수응답하세요 하면은 전 세계에서 단 두 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가족을 뽑습니다.
모두가 가족을 꼽았어. 단 두 나라가 가족이 아닌 걸 꼽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고요. 다른 하나가 대만이었나? 근데 걔들은 가정이 1위긴 했었나 보다. 근데 걔들은 이제 그걸 말했죠. 사회 정의? 걔들은 언젠가 중국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1등이야. 역시. 물론 가족이 2위긴 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수응답이잖아. 복수응답이면 가족도 고르고 돈도 고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인들은 하나만 찍어. 왜냐면 응답할 게 많이 있는데 하나 골라야지 하나. 수명의 민족인데 두 개를 찍었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하나만 찍은 사람이 되게 많대. 근데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 있으면 이제 사람 따위 필요 없는 거죠. 충분한 돈이 있으면. 그래서 떨어나간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496kJ를 1몰에다가 주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에 들어간 에너지 많지 않죠. 기본적으로 10에 한 21제곱 마이너스 21제곱 정도의 줄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떼어내고 나서 이제 이건 뭐냐? 이 차이라는 거죠. 무한대까지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자과 전자 준위가 있는 거고 원자과 전자에서 무한대까지 날리면 그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볼 때 패턴이 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올라갑니다. 이 뒤에 건 복잡하니까 안 따져도 돼요. 두 개 봅시다. 왜 올라갈까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의 에너지도 같이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 인력이 세니까 인력이 세지는 건 왜 그렇다? 원자핵이 더 세니까. 응? 원자핵이 더 세니까. 우리가 측정 가능한 걸 얘기해봅시다. 좀 전에 나왔던 주기성을 생각하면 주기성 나온 것 몇 개 없잖아.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밖에 없었죠. 이온 에너지가 커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원자 반지름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작아지잖아요. 아, 네. 단계적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좀 얘기 좀 해. 응? 다 알면서 얘기 안 하고 도대체 뭡니까? 작아지니까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면 인력이 세진단 말이야. 응? 예를 들면은 손만 잡고 다니는 것보다 팔짱 끼는 게 더 강력한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깍지를 낀다거나 깍지를 왜 끼는 거죠? 깍지를 끼고 등짝을 때리는데 쓰겠는데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작아지니까. 근데 보니까 이상하게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해리포터가 있죠. 해리포터. 밑으로 떨어지는 포스가 두 개 있어요. 얘도 두 개가 떨어져. 보니까 왠지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떨어집니다. 같은 주기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할 때 떨어져요. 뭔가 주기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이 뒤로 넘어가면 중간이 애매하니까 빼는 건데 왜 그럴까요? 왜 떨어질까? 응? 안 들린다니까. 오비탈이고 설명을 원하는데 단어만 툭 던지면 설명이 되나요? 마법 주문도 아니고 설명만 해달라니까. 두 개가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오비탈로 설명할 수 있긴 합니다. 처음에 베를륨에서 붕소 떨어지는 케이스 보죠. 베를륨 붕소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가 S 왜 안 작아져? 그냥 글자 크기 줄였는데 왜 안 작아져? 이거 안 작아지네. 자,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얘가 1S에 2개, 2S에 2개, 2P 하나로 가죠. 그럼 얘는 왜 떨어지냐? S 오비탈보다 P 오비탈이 조금 더 나가. 조금 더 나가. 같은 주기에서 S랑 P가 원자과 전자였잖아요. 근데 S 오비탈에 있던 애들 중에 S 오비탈을 구성한 애들보다 P 오비탈을 구성한 애들이 원자 중심으로 조금 더 바깥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바깥에 나가면 좀 더 유괴가 쉽죠. 유괴 납치가 용이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요. 첫 번째 떨어지는 거는 S에서 P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질소의 산소는 왜 그러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훈트의 규칙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훈트의 규칙 뭐였죠? 자, 질소, 홀전자 몇 개입니까? 질소는 2P에 홀전자가 3개 있죠? 산소는 2P에 홀전자가 2개로 줄죠? 그럼 왜 여기서 줄어들까? 다 얘기한 거야 이제. 왜 에너지가 덜 들까? 응? 한 번에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목소리를 높여줘. 잘 안 들린다니까. 전자서 이쪽으로 모여서 싸움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서로 튕겨나가고 서로 튕겨나가고까지는 아니고 보통 우아하게 표현할 때 전자가 2개가 같은 오비탈에 들어갔어. 뭐가 생긴다? 반발력이 생기죠. 꺼져 이년아!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저거 뭐 수학여행 갔었나 혹시? 수학여행 아직까지 한 번 못 갔지? 갔는데 간 적 있어요? 중학교 수학여행? 어디로 갔어요? 근처입니다. 근천? 1박 이상을 한 거지. 네, 2박 3일. 2박 3일? 그러면 몇 명씩 잤어요? 네, 5명씩 잤어요. 5명씩? 아, 요즘은 좋아졌네. 또. 옛날에는 그 수학여행 가면 경주 같은 데 가면은 그 호텔과 모텔과 유스 호텔이 섞여 있는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방 하나가 한 반이 들어가. 지금은 한 반에 30명 안쪽이죠? 선생님 때는 55명 있으니까 한 방에 한 60명씩 들어가. 방이 엄청 넓어. 그 얘기는 이제 배틀필드예요, 배틀필드. 애들 들어가자마자 이불이랑 베개 꺼내가지고 베개 싸움을 시작하는데 베개 싸움하다 코피 터지면 진짜 멋있어. 베개로 빵 맞는데 코피가 빡 터지면은 하얀 베갯잎에 피가 막 쫙 묻으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가면 5명 가면은 근데 왜 홀수로 들어가? 침대가 5개가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바닥에 자는 걸로? 5명 애매한데? 둘씩 싸우면 복식 경기할 때 1명 심판 보는 건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침대가 2개 있어. 여행 갔는데 그러면 어느 침대 소화가 다를 수 있잖아. 통로 쪽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창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이게 제일 좋죠. 근데 둘 다 창가를 좋아해. 그럼 일단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니야? 반발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뭐 고등학교 때도 하겠지만 대학도 가면 이제 모든 활동 많이 한단 말이야. 얘네 조별과제 해가지고 발표 이런 거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팀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치킨을 먹을 때 가슴살 파냐 다리살 파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슴살. 자, 나는 닭다리가 좋다. 닭다리 우선. 닭가슴살 우선.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가슴살이에요. 상관없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치킨은 다리가 2개 있죠. 일반적인 치킨은 2개 있죠. 근데 4명이 팀인데 다 치킨 다리만 먹고 싶어해. 아 좋지 않거든. 물론 이제 다리만 파는 게 있긴 하지만 가끔가다 그런 거 있죠. 팀 활동하는데 치킨 시켰어. 근데 어떤 친구가 첫 입으로 다리를 딱 잡았단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이 친구가 이걸 다리를 먹고 다리가 남아있는데 하나 더 남아있는데 이걸 또 집어. 선 넘었죠. 이러면 반발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1대1로 치킨 다리살파와 가슴살파가 1대1로 섞여 있는 케이스가 제일 좋은 케이스다. 근데 얘네들 같은 오비탈 2개 들어가니까 반발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떨어져요. 그래서 이 2가지 포인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떨어지는 거는 S 오비탈에서 P 오비탈 가니까 한번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 떨어지는 케이스는 P 오비탈이다 홀전자가 쳐져 있다가 하나가 페어링 되면서 2개가 서로 반발력이 생기니까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2번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많이 따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섞어서 문제 내면은 이제 막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기 쉬운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이 그래프다.
이 그래프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잘 봐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 설명은 다 얘기한 거라서 떨어지는 것도 설명되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 이온이라고 했어요. 순차적 저기 들어가는데 이게 이온을 전자를 하나만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라늄 전자 92개 있죠. 다 뗄 수 있어요. 원하면 뗄 수 있어. 물론 에너지가 들어가죠.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원하면 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비교가 애매한데 사람이 옷을 입고 있잖아. 이게 전체가 하나의 원자라고 봅시다. 그럼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신발 하나를 떼는 게 원자과 전자 하나 떼는 거야. 첫 번째 이온 에너지라고 합시다. 뗄 거 많잖아. 그 다음에도 뗄 거 많죠? 다 떼고 본체만 남길 때까지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떼는 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온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 양이온 다음에 얘가 2가 되고 3가 되고 이렇게 뗄 수 있어. 계속 언제까지 뗄 수 있냐? 다 없을 때까지 뗄 수 있어요. 근데 다 없을 때까지는 보통 안 뗍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당연히 떼어낼 때마다 에너지가 더 들겠죠. 우리말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가 왜 못 칩니까? 소 잃었는데. 그러게요. 다시 차를 다시 소를 채우면 어떻게 돼? 또 이렇게 또 잃잖아. 그러니까 고쳐야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갑자기 누가 전자를 떼갔어. 으이씨. 그럼 이제 남은 전자 어떻게 해? 남은 전자 소중하잖아. 더 인력을 세게 주죠. 전자 하나 빠졌으니까 맨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 느끼는 인력이 늘어나질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또 떼야 돼. 그럼 또 뗄 거면 당연히 에너지가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온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만,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재밌어지냐? 이게 순차적 이온을 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바깥쪽 껍질 다 날리고 안쪽 껍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베릴륨이니까 하나 떼고 두 개 뗄 때까지는 두 번째 껍질이죠. L 껍질입니다. 근데 세 번째 뗄 때는 K 껍질로 떨어진 거야. 그럼 더 가까운 껍질을 떼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900kg를 들었는데 1757이니까 대충 2배 들었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14800이야. 대충 가도 한 9배쯤 들어갔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기서 갑자기 점프를 뛰지? 점프를 뛰는 거는 전자 껍질이 하나 날라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표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의 친구인 마그네슘 보세요. 마그네슘은 1차가 738, 2차가 145, 3차가 7733이에요. 그럼 이거 보면 여기서는 2배. 근데 그 다음에 대충 5배 들어갔네? 뭔가 점프를 확 뛰었죠.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 있구나. 왜냐면 2개까지는 원자과 전자였던 거야. 근데 세 번째 뗄 때는 그 안쪽 껍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갑자기 점프 뛰는 보통의 경우에 순차적으로 늘어날수록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요. 근데 갑자기 한 5배에서 8배 뛴다. 그럼 이 점프가 눈에 보인다? 그럼 거기가 그 전까지가 원자과 전자 개수고 그 다음 거는 내부 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산소다 6개 가지고 있잖아 원자과 전자를. 6차까지 가는데 별 문제 없어요. 1300, 3300이니까 뭐 많아봐야 3배죠. 여기 한 2배 안 되죠. 여기도 2배 안 되죠. 한 1.5배밖에 안 되죠. 여기도 한 1.5배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1.3배밖에 안 되죠. 그러다 갑자기 5배 뛰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될 때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그 다음에 갑자기 확 뛴 거죠. 그러니까 6개까지가 원자과 전자고 7번째 전자는 내부 전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보통 다른 책은 이렇게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얘는 다 써주는 거거든요. 하이탑은 좀 보통 데이터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보통 뭐 한 2-3개 정도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줘요. 여기까지 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은 578, 1817, 2745까지 3배, 2배쯤 띄웠다가 여기서 한 5배 뛰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3개 있구나 이런 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원자 관계가 3개다. 그럼 얘는 안정적인 이온은 3 플러스가 되는구나. 이런 걸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나중에 좀 더 이어지면은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넘어가겠지만 결합으로 넘어가면은 결합에서 이온 결합 같은 건 간단하잖아요. 양이온이 몇 가 이온이고 음이 몇 가 이온에 따라가지고 걔네들이 결합했을 때 몇 대 몇 비율 붙을 것이다를 보는 건데 그런 거 할 때 다 여기서부터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왜 알칼리 토금수 얘기할 때 칼륨이나 뭐 아니면 뭐 마그네슘 이런 애들은 그 땅 속에 있었는데 얘네들을 옛날에 산화물 원소라고 그랬잖아요. 마그네시아라든지 뭐 아니면 생석회 그런 애들이 그냥 원소로 판단되는 이유 하나가 얘네가 잘 안 떨어져. 에너지 많이 들어가요. 분리하려면. 그게 문제였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다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간다. 숫자를 보시고 대강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별거 아닌 거. 이거 다 하려면 얼마나 빡셌겠어. 과학책에 나오는 모든 자료들은 다 누군가 실험에서 모아온 데이터를 검증해서 확인한 거죠. 이런 거 표준 연구소들 많이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데이터 모아놓은 걸 그냥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학의 장점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래서 예외 경영 설명 다 했던 거죠. 처음에 넘어가는 케이스는 S에서 P로 가는 과정에서 P가 좀 더 멀리 나가니까 쉽게 떨어진다라고 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페어링이 되면은 더 잘 떨어진다. 이렇게 갔던 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콜? 그래서 여기까지 다루고 나면 이제 2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전체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이랑 이온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추가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자 친화도라는 개념이 있다. 전자 친화도 개념은 아예 화학원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안 나오는데 얘는 보통 우리 어떻게 쓰냐면 X 기체에다가 전자를 줘서 X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에너지가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전자를 붙여주는 거야. 이온 에너지는 떼는 거고 전자 친화도 붙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온 에너지는 되게 그래프 예쁘게라고 하기 그렇지만 어차피 패턴이 읽기가 쉬운데 얘는 패턴이 좀 구려요. 반대 패턴이긴 한데 얘들은 그 중간에 막 빈 칸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미묘하게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개념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안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다룰 때 이걸 다룰 때 이런 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이런 겁니다. 대충 이렇게 피카츄를 그리면 돼요. 피카피카 해리포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중위를 제외했으니까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산소, 질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온 에너지 순서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거를 2차를 갖게 있어요. 제2차 이온 에너지. 이건 E2라고 보면 되겠죠. 얘가 E1 그래프면은 E2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전자를 하나 뗐잖아요.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하나씩 뒤로 돌아가면 돼요. 예를 들면 플로린이었던 애가 플로린 플러스가 됐어. 그럼 얘는 전자 개수로는 산소랑 같죠? 네. 그죠? 잠깐 산소랑 질소를 바꿨었지? 질소, 산소. 그러니까 얘는 산소랑 같은 거야. 한 칸 내려가면 돼요. 이 산소였던 애가 산소 플러스가 되면은 질소로 가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이온 에너지는 산소보다 질소가 높고 질소보다 플로린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가 더 높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E2로 가면은 E2에서는 플로린이 산소 위치로 가고 얘가 질소가 산소로 가는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탄소가 있고 산소가 아니라 질소 그 다음에 플로린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돼요. 한 칸씩 뒤로 밀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복잡하게 주는 케이스로 넘어가면 수능 문제 나올 때 가끔가다 3차 이온 에너지를 때요. 3차는 두 칸 뒤로 가야 돼요. 별거 없는 건데 이게 처음에 들으면 되게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이온 에너지의 패턴을 외운 상태에서 똑같은 패턴인데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면 한 칸씩 뒤로 간다. 3차는 두 칸 뒤로 간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나트륨이다. 나트륨은 네온까지 간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에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의 2차는 네온이랑 같은 거예요. 2차가 붕 뛰죠.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면 이런 거.
리튬이랑 나트륨이 있어요. 1차 이온 에너지. 누가 더 크다? 같은 쪽이야. 누가 크다? 둘 다 이쪽이죠. 리튬? 왜 리튬이죠? 나트륨이 더 빠져나가기 쉬워. 왜 더 빠져나가기 쉽죠? 멀리 있으니까. 그걸 쉽게? 나트륨이 크니까. 원자 반지름이 크면 당연히 더 잘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순차적 이온에너지를 그리면 이온에너지 표현을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리튬보다 나트륨이 좀 작아요.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칼륨은 더 내려갔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아까 그 그래프긴 한데 아까 그 요 그래프를 보시면 같은 쪽에서는 쭉 떨어져요 밑으로. 같은 쪽에서는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더 잘 보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패턴은 잘 인식해야 되고 그래프들이 자주 나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프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정도가 될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2단원이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 좀 보고 다음 주에 3단원 가기 전에 뭐 이런 것도 좀 정리할 건데 상호적 확정 문제는 좀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이 앞에 통합 실전 문제까지는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애매하다 어렵다 확인해봐야겠다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 건데 다음 주에는 이제 2권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1권 조금 보고 2권 나갈 거란 말이지. 2권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1권만 가져오는 케이스를 이제 종종 보게 되거든요. 2권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책이 바뀐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어디까지? 일단은 통합 실전 문제까지는 풀어보세요.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앞쪽에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조율성징 그리고 계산 문제가 별로 없어서 복잡해 보이는 거는 표랑 그래프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한 2, 3분 남아있긴 한데 한번 쭉 정리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요 얘기를 잠깐만 할까? 한 3분 정도만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2단원을 얘기할 때 이게 이름 자체가 원자의 색이잖아요? 초토, 문어 글자. 그럼 이거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거 1번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돼요. 역사. 이 역사는 기본적으로 원자 모형의 발전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턴에서 시작을 해서 톰슨, 러더퍼드, 그 다음에 보어, 슈레딩거까지를 가면 되겠고 이 과정에서 어떤 실험들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각각의 실험들 확인할 필요 있고요. 이 실험들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러더퍼드가 제일 중요 나오는 게 알파 입자 살린 실험 나올 거고 보어는 이제 보어가 직접 실험한 게 아니지만 수소원자 스펙트럼 다듬면 되고 슈레딩거는 고양이 되게 놀았다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서 유전까지가 고전역학이고 러더퍼드부터 양자역학이다 정도는 상식 같은 거니까 한번 다시 쭉 보시고 그리고 이게 그냥 사람 이름만 보면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요즘엔 다 검색 가능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사람 과학자든 아니면 교과 나온 사람들을 검색을 해보면 사진이나 그림이 있습니다.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얘 여기 못생겼네 이런 거 찾으면서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넘어가면은 우리 슈레딩거가 만들어준 오비탈 얘기 나오죠. 오비탈에 어떻게 전자가 배치되는가 전자 배치되는 과정들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여기서 양자수 4가지 NZ, NL, S 이거 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전자가 배치되는가 이 과정에서 파울리 베타 원리 혼투 규칙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 세 번째 들어가는 게 주기성 파트란 말이에요. 주기성 들어가면 여기서는 주기율표 있고요. 주기율표에서는 우리가 라보아지 처음에 했던 거, 그 다음에 베베라이너, 신천지, 멘델레프 이 양반이 최초의 근대적인 거다 정도 보면 되겠고요.
요거 다음에 양성자로 원자번호 만들어낸 누가 있지? 모질이죠, 모질이. 이 양반이 양성자 중심을 갖죠. 요거까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오늘 했던 거. 그래서 주기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리고 이온의 에너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쭉 정리가 다 돼서 이게 잘 잡혀 있어야 3단 넘어갔을 때 이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시작하자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그 2단원 쭉 훑어보시고 이제 풀어보고 다음 주에 이거 봅시다.